1810년 순조 10년 창덕궁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비 순원왕후의 몸에서 공주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가 두 딸을 낳은 이후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정실 왕비가 자식을 낳는 일이 없었던 조선 왕실에 오랜만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당시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왕실의 후사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순조 자신도 정비효의 왕후가 아닌 후궁 수빈 박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공주는 그야말로 금지용 여부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명혼공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적장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인물이 되었습니다. 명혼공주에게는 한 살 위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훗날 효명세자로 불리게 될 그는 동생들과의 우애가 각별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비슷한 명혼공주와는 더욱 정이 돋아왔습니다. 효명세자는 삼매열림이라는 글에서 세 여동생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중 명혼공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혼이는 성품이 영명하고 기골이 청소하며 시문에도 능통하다. 여기서 청소하다는 말은 빼어난 미인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오빠의 눈에 비친 명혼공주는 단순히 예쁜 외모뿐 아니라 총명하고 문학적 재능까지 갖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명혼공주를 송나라의 대문호 소식의 누이 소소매에 비유하며 메란여사라는 아름다운 호를 지어주었습니다. 매화와 난초처럼 고상하고 우아한 여성학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명혼공주의 문학적 재능과 인품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호였습니다. 남매의 우애는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효명세자는 사흘만 얼굴을 보지 못해도 여동생을 그리워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효명세자는 시를 보낼 때 한시의 한글음을 병기하고 친절하게 번역과 주석까지 달았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주로 한글을 사용했고 한시를 지을 때도 한글로 음을 표기하고 번역과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효명세자는 이런 여동생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를 보낼 때도 여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효명세자가 남긴 기문도라는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오누이로서 지기를 겸하였으니 나는 형이요 그대는 누이라 나이도 같지 않도다. 한 뿌리에서 형체를 나눠받아 우애를 같이 하고 임금과 중전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와 자애를 받았도다. 내가 현숙하고 총명함이 많음을 사랑하니 금옥 같은 작품의 빙설 같은 모습이로다. 오누이면서 동시에 지기층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우애를 나누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랑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현숙하고 총명한 성품을 사랑하며 그녀의 품격을 금과 옥에 그 모습을 맑은 얼음과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817년 순조 17년 8세가 된 공주는 명혼이라는 작고를 받고 정식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명혼이라는 이름은 밝고 온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23년 순조 23년이 되었습니다. 명혼공주는 14세가 되었고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공주는 12세가 되던 1821년에 혼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정조의 첫 번째 부인 효의 왕후의 장례가 있던 해였습니다. 국상 기간에는 혼례를 치를 수 없었기에 2년을 더 기다려 14세가 되어서야 부마 간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조는 부마를 선발하기 위해 12세에서 15세까지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올령을 내렸습니다. 금올령이란 간택 대상자들이 다른 곳에 혼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명령입니다. 부마 간택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5월 20일 초간택, 5월 27일 재간택, 6월 2일 상간택이 모두 창덕궁 희정당에서 열렸습니다. 3번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점된 사람은 진사 김한순의 아들 김영근이었습니다. 김영근의 가문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선원 김상용의 8대 손이었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끝까지 항복하지 말 것을 주장했던 청음 김상원의 9대 외손이기도 했습니다. 명혼공주와는 이성 친족 관계였는데 조선시대의 이성 친족 간의 혼인은 매우 흔한 일이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택은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미 김영근이 부마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혼공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보건공주의 부마는 김영근의 아들 김병주로 내정되어 있었고
막내 동생 덕원공주의 부마 역시 윤희선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윤희선은 안동 김씨 김희위의 외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훗날 헌종의 왕비가 된 효연왕후와 철종의 왕비가 된 철인왕후까지 생각해보면 이 모든 혼인은 철저히 계획된 정략 결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도 정치의 중심에 있던 안동 김씨 가문이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영근의 아버지 김한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한순의 아버지, 즉 김영근의 할아버지는 연천 김희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희양에게는 운초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운초는 당대의 삼호정 시사로 유명한 여성 시인이었습니다. 명원공주의 시댁은 문학적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던 셈입니다. 1824년 순조 24년 9월 명원공주는 혼인 후 궁궐을 떠나 죽동궁이라 불리는 자신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평생 살던 궁궐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창덕궁의 담장, 익숙한 마당의 나무들, 어머니 순원왕후의 온기, 오빠 효명세자와 나누던 일상의 순간들, 이 모든 것과 차별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공주들은 혼인 후 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원공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궁을 떠난 후에도 왕실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효명세자는 자주 여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궁중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조실록 1824년 9월 8일 기록을 보면 효명세자가 명원공주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공주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남매 간의 우애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1826년 순조 26년 3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순조 임금이 효명세자와 함께 명원공주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이 직접 공주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의 행차는 엄청난 준비와 의전이 필요했기에 가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문은 명원공주가 단순히 왕의 딸이 아니라 아버지 순조에게 특별한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순조는 정비효의 왕후가 아닌 후궁 수빈 박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던 그에게 정비 순원 왕후가 낳은 자녀들은 더욱 소중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명원공주는 순조에게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명원공주의 집은 죽동궁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규태가 쓴 이규태의 600년 서울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남편 김영근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는 부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들이 손을 놓자 다급해진 가족들은 무당들을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도 민간에서는 여전히 무속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은 귀신이 붙었다고 여겨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낮으로 무당들이 대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칼춤을 추었습니다. 장단에 맞춰 병귀신을 쫓아내고 부마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소리가 궁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나무 칼을 휘두르는 소리, 무당의 외침, 붓과 징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이곳을 죽도궁, 즉 대나무 칼의 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점차 발음이 변하여 죽동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선시대 문헌이나 실록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야담이거나 구전되던 이야기가 과장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의 정략 결혼에서 부마의 자질이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가문의 배경만으로 혼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명원공주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궁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던 공주. 그리고 그 곁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편이 있었다면 공주의 일상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오빠 효명세자가 자주 찾아온 것도 아버지 순조가 직접 방문한 것도 어쩌면 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축동궁에서의 생활은 화려한 궁궐 생활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수많은 나인들의 시중을 받는 공주가 아니라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원공주는 현숙한 성품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냈을 것입니다. 효명세자가 현숙하고 총명함이 많다고 칭찬했던 그 품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1830년 순조 30년 5월 명원공주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오빠 효명세자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단순히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며 흔들리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로 왕권이 약화된 시기에 효명세자는 왕실 주도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문해를 장려하고 의례를 정비하며 왕실의 위상을 높이려 했었습니다. 그런 효명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명원공주에게 오빠의 죽음은 단순히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깊은 우애를 나눴던 유일한 친구이자 자신을 메란 여사라 불러주며 재능을 인정해준 예자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사흘만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리워하며 편지를 보내던 오빠. 한시의 한글음을 병기하고 번역과 주석을 달아가며 여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하던 오빠. 그대와 나는 오누이로서 지기를 겸하였다고 말하던 오빠. 그 오빠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순조실록 1830년 7월 15일 기록을 보면 효명세자의 죽음 이후 명원공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왕실에서도 공주의 상태를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인 1832년 순조 32년 6월 13일 명원공주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향년 23세. 혼인한 지 9년 만이었고 오빠를 잃은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명원공주가 졸수하였다. 하교하기를 병이 비록 짙고 오래 끌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만에 하나 다행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길이 같다는 기별을 듣게 되니 서럽고 서럽도다. 상의가 이토록 겹쳐 참으로 인정으로는 감내하지 못하겠으니 서럽고 서럽도다. 졸수한 명원공주의 상의 온갖 상수를 한결같이 보건공주 상사의 예대로 거행하고 동원 부판 한부를 실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순조의 하교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병이 비록 짙고 오래 끌기는 하였으나라는 표현에서 명원공주가 오랜 기간 병을 앓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조는 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만에 하나 다행하기를 바랐는데라는 말에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럽고 서럽도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조선시대 실록의 하교는 대체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데 순조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의가 이토록 겹쳐 참으로 인정으로는 감내하지 못하겠으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순조가 겪은 연이은 상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효명세자를 잃었습니다. 순조에게 효명세자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왕위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딸 명원공주마저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해에는 둘째 딸 보건공주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건공주는 명원공주보다 8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언니와 같은 해에 사망했습니다. 순조의 하교에서 보건공주 상사의 예대로 거행하라고 한 것은 이미 보건공주의 장례를 치른 직후였음을 의미합니다. 한 해에 2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순조는 2년 후인 1834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이 그의 건강을 크게 해쳤을 것입니다. 명원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9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주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지 남편 김영근의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없었기에 장례 절차를 주관할 직계 후손이 없었고 왕실에서는 양자를 들여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김병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운공주와 김영근의 법적 아들이 되어 제사를 모시고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양자 제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제사를 모시고 가계를 잇기 위해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양자를 드렸던 것입니다. 명운공주의 장례는 동원 부판, 즉 왕실 장례에 사용되는 특별한 관을 사용하여 치러졌습니다. 이는 공주에 대한 왕실의 예우였습니다. 보건공주의 장례 예법을 따르라는 명령은 공주들의 장례를 일관되게 치르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1832년 여름 명운공주는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청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나이입니다. 그녀가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이 짙고 오래 끓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오빠 효명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명운공주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을까요? 역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젊은 여성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 뿐입니다. 명운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 김영근은 3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1868년까지 살다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운공주와 함께 보낸 9년 그리고 홀로 보낸 36년.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을까요? 이렇게 명운공주의 짧은 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역사 기록 속에서 명운공주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명운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모인 숙선옹주가 명운공주를 생각하며 지은 월야해명온이라는 시입니다. 밝은 달이 계단 앞에 이르니 맑은 빛이 사람을 보는 듯하네. 멀리 복루를 생각하는 밤 분양하고 시를 읊조리니 새로워지네. 밝은 달빛을 보며 명운공주를 떠올리는 고모의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달빛이 마치 사람을 보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조카의 청소한 모습이 달빛처럼 아름다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멀리 조카가 살던 봉황의 누각을 생각하며 향을 피우고 시를 읊는다는 내용에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명운공주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적장녀였습니다. 그녀 이후로 정실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장녀는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선 왕실이 쇠퇴해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명운공주가 살았던 시대는 세도 정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녀의 부마 김영근을 비롯해 동생들의 부마 그리고 후대 왕비들까지 모두 안동 김씨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개인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운공주에 관한 기록들은 따뜻합니다. 오빠 효명세자와 나눈 깊은 우애, 부모의 각별한 사랑, 문학적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 현숙한 성품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는 사랑받으며 살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았습니다. 명운공주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문학적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오빠와 깊은 우애를 나누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4세에 정략 결혼을 해야 했고 익숙한 궁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운공주의 삶은 화려하면서도 슬픕니다. 왕실의 금지옥녀부로 태어나 사랑받았지만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야 했고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비단 명운공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왕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운공주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학을 공부했고 가족과 깊은 정을 나눴으며 현숙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는 200년 전 한 여성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명세자가 여동생에게 붙여준 메란 여사라는 호는 명운공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매화와 난초처럼 고고하고 우아하게 짧지만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삶.
그것이 명혼공주의 삶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척장녀 명혼공주. 그녀의 이름은 밝고 온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생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밝고 온화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